일단은 투자를 하기 전에 돈을 모아야죠. 왜냐면은 돈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빵원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공식은 3개밖에 없어요. 더 많이 벌든지 덜 쓰든지, 그리고 거기서 남은 차액을 투자를 잘하든지.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조금은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글로벌 통화량이 늘기 시작하면은 두세 달 후에 비트코인이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1월 6일 날 글로벌 통화량이 최저치를 찍고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언저리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근데 1월 6일에서 한 2달을 더 가면은 3월 초, 그리고 석 달을 더 가면은 4월 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3월 중순인가 말인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비트코인이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본격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거는 비트코인이 121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갈 겁니다. 네, 일단 글로벌 통화량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많지는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코인의 맥시멈으로 투입하는 자산 10%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상승세가 지속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121선 위를 돌파를 하면은 그러면은 또 한 추가로 30-40% 정도 넣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도 다 넣을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인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25년에 폭발적인 상승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인제 그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런 거 전망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솔직히 전망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인제 하는 거고, 제가 돈을 거래하는 방법은 실제로 가격이 올랐을 때 따라가는 추세 추정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이미 그 전에 공개한 방법대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아직도 인제 4분기에 한번 큰 상승장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확률이 제가 연초에 본 거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며, 네, 그리고 인제 저는 인제 결국은 그냥 '가격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건 확실하고. 네, 그러나 인제 1월 초부터 글로벌 통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 4-5 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거는 폭발적으로 2배 상승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뭐 큰 하락 추세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인제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한 6 월부터 9 월까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이 통상적으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올해도 뭐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관세를 세게 때렸는데, 과거 사례를 봐도 이렇게 큰 관세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지금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2018년에도 사실 그랬고,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이 관세를 때린 적이 몇 번 있었죠. 1930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더 전까지 가보면 19세기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다 관세를 때린 사례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관세 때린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코인시장도 좋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4월에 관세를 때리셨기 때문에 원래 6월부터 9월까지 비트코인이 안 좋은데 이런 악재까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번 6월, 9월에 기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4분기가 비트코인이 원래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관세를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9월까지 정말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8만 뭐 3천 불인가 뭐 이런데, 근데 일단 그래도 지금부터 9월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제 4분기에 상승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8만에서 뭐 15만, 20만 찍는 대세 상승장이다기보다는 좀 이제 반등 상승 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많이 무거워졌죠. 지금 시가총액이 뭐 거의 2조 달러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1000%씩 계속 성장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2조에서 1000%면 20조가 되는 거고 20조에서 1000%면 200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한 번 상승하면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5년에 1000%씩 오르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상승폭은 분명히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나 비트코인이 일단 유한하고 더 이상 공급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오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10년 또는 20년 동안에 딱 한 자산만 투자를 하라라고 하면은 수익률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마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물론 근데 변동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넣는 거는 제가 전혀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자산의 일부를 넣고 나머지 자산은 전통 자산인 뭐 주식, 채권, 금 이런데 분산 투자하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가치가 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쪽 사람이기는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사실 이게 매일 이게 정말 도 자산, 그러니까 정말 빵으로 가는 자산이었으면은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7, 80% 빠진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2014년, 18년, 22년 요때. 근데 이게 보통 모 자산 같은 경우는 한번 버블을 타고 올라갔다가 깨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컴백에 성공했습니다. 14년에 80%, 90% 깨진 다음에 다시 역대 최고가 돌파했고, 18년에 또 80% 깨졌는데 또 역대 최고가 돌파했고, 22년에도 또 70% 깨졌는데 다시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한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1년, 2년 왔다가 사라지는 유행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공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ETF도 허용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서 가장 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계속 상승하냐라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비트코인처럼 해외로 자산을 보내기가 쉬운 자산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이제 커지면은,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해외로 자산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생기면은 그게 한동안 가는데 언젠가는 기축통화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인데, 그거를 발행하는 정부는 그 기축 통화를 계속 끊임없이 찍어내 가지고 이제 본인의 니즈를 충족하겠다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축 통화는 한번 생기면은 한동안 갑니다. 이제 100년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달러도 그 마지막 단계에 이제 거의 와 있습니다. 부채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계속 이제 발행을 하는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기축 통화를 안 믿게 되죠. 그럼 기축 통화가 붕괴하면은 늘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신뢰가 있는 수단으로 다른 화폐를 만들어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늘 금이었어요. 그래서 화폐를 금에 연동해 가지고 발행을 하면서 다시 신뢰를 이제 불어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사실 금도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할 때 쓰기가 어렵다는 거, 무겁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중국 사람인데 브라질에서 뭘 산다 하면은 맨날 그때마다 금을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금을 어딘가 갖다 놓은 다음에 내 금 여기 있어, 내가 너한테 종이를 줄게, 그럼 너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 종이를 가지고 금을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브라질 사람이 와가지고 금 줘 하면은 너 안 줘 임마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금 같은 경우는 이런 물리적으로 실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그걸 업그레이드한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금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의 화폐는 결론적으로 이제 금 and or 비트코인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용이 있고, 그러니까 범용적인 화폐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화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자산이 사실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사실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적합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화폐는 금 또는 비트코인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력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는 늘 뭐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고, 빌 게이츠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빌 게이츠도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정신을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이제 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야 이게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하냐라는 그 주장인 거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그 미국 달러의 득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이제 제조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달러를 찍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체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체제가 이제 엄청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체제가 좋기 때문에 계속 US 달러를 옹호하고 그것에 이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그냥 역사를 보면 대충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미국 달러가 첫 번째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영국 파운드도 있었고, 뭐 저기 네덜란드 길더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스페인 은화가 많이 쓰였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비잔틴 금화가 쓰였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로마 금화가 쓰였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 결말은 늘 똑같았어요. 이제 그 기축화폐를 발행하는 그 정부에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유혹을 벗어난 정부가 지금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냥 부순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금화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기축통화가 결국은 사라지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늘 밟아왔거든요. 지금 미국 달러 살인이 뿌리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들은. 일단 첫 번째는 개인의 축제. 그러니까 지금 가족분들이 이제 밈코인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코인 회사도 이제 차렸고요. 이제는 뭐 채굴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밈코인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사실 밈코인이라는 게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를 팔아 가지고 꽤 많은 돈을 조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통령 요번에 되기 전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NFT 같은 거 발행을 해 가지고 팔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돈맛을 본 다음에 이게 되는구나 호호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트럼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도 이제 지금 미국 달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머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다음 화폐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음 화폐는 금 아니면 비트코인 기반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두 개를 일단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국 부채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그 부채를 어느 정도 없애는 방법은 사실 자산을 키워가지고 그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 하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부채를 어느 정도 갚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요거의 확률은 저는 낮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나쁘지 않은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가 더 있네요. 그 비트코인 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자금으로서 그것도 하나 있죠.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본인의 축제, 두 번째는 이제 미래 화폐 확보, 세 번째는 자산을 키워가지고 부채를 갚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치 자금 많이 벌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근데 시장은 아직 그 뷰를 완전히 완벽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는 나스닥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스닥이 깨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더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나스닥에 악영향을 지출 수 있는 이제 모든 요소들이 비트코인에도 똑같이 거의 악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무역 관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깨졌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딥시크 모먼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테크가 그 나스닥이 지금까지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이제 이 시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백인들이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기발한 상품을 만들고 이제 황인종들은 그걸 보고 있다가 베낍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빅테크가 주장한 거는 AI까지는 못할 걸 이들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보고서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AI 쪽에서도 모든 기발한 발명은 다 백인들이 했으나 우리
우리 중국 친구들이 그거의 99% 정도 이제 성능이 되는 거는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기발한 발명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득은 쟤들과 같이 나눠야 되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의 가치가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지금 당연히 이 관세질이 나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되면은 이건 비트코인에도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그 통화량, 이게 이제 각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갈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돈이 세상에 돌아야지 이게 코인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별로 안 돌면은 비트코인은 말아주고 비틀려질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알트코인은 다 쓰레기인데 이제 리플도 그냥 같은 쓰레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소송을 안 받아도 안 쓰레기인 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악재가 너무 많이 많아 가지고 그 정도 호재는 호재로 먹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왜 내가 리플을 쓰레기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건데요. 저도 사실 2017년에부터 이제 리플을 많이 썼습니다. 리플이 그러니까 왜 좋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딴 나라에 이제 송금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야 되고 서류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 은행에서 수수료를 또 뗍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받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우리가 특정 금액 이상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면 그게 막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은행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해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설명도 막 하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그 송금을 해서 받을 때까지 시간도 한 뭐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번거롭죠. 리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가지고 그 리플을 타 거래소로 보내는데 5분이면 되거든요. 저는 그때 보면서 되게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USDT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내가 리플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또는 다른 거래소로 이제 보낼 때, 비록 5분이면 도착을 하긴 하지만 그 5분 내에서도 리플이 이제 많이 치솟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위험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본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리플을 누가 쓰니?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전 리플이 쓰레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러면 내가 이제 해외 송금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굳이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사가지고 리플을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게 훨씬 난데 내가 리플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저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사실 인제 뭐 가격이 인제 오르는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달러니까 사실. 달러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가치는 인제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리플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이제 빠른 송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빠른 송금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이 생겼는데 얘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리플에 뭐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알트코인은 어차피 다 쓰레기고, 이제 사실 쓰레기라는 거 그냥 인지하고 그냥 가격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추세가 생기면은 그때 따라 붙어가는 추세 추정 전략을 쓰면은 리플도 똑같은 투자처인데, 그래도 절대로 리플이 뭔가 가치가 있고 미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무가치한 자산에도 분명히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가치한 자산인가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그냥 그 코인계 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쟁이들은 이제 뭔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다 어떻게 어거지고 코인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 코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인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재무부에서 "네, 우리는 리플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한 거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절대로 믿으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이것도 또 중요하신 건데, 이제 코인쟁이들은요. 이게 뭐 세상이 좋든 나쁘든 무역 전쟁이 있든 말든 환율이 오르든 말든 인제 뭐 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무조건 다 코인이 좋다 그래요, 그게.
전쟁이 돼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전쟁이 종료돼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금리가 내렸어. 와 코인 오를 것이다. 금리가 인상해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맨날 무조건 코인이 오른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 그 X의 주로 다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다 배제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고 이제 그 해외 분들인데 그 해외 분들이 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주식이나 선물 같은 걸 하시다가 코인도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내용이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한마디로 소위 코인쟁이들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은 빵원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 알트코인을 우리는 왜 사느냐? 그러니까 다 쓰레기인데 왜 사느냐를 고민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알트코인이 보통 그거보다 수익이 더 높게 납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이 강하게 2배 올랐다 하면 알트코인은 뭐 4배, 5배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이 꼬꾸라지면은 얘네들은 더 빠지는 거죠. 늘 그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아닌데, 근데 이러면 4분기에 강한 상승 추세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알트코인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상승장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을 사느냐? 저는 그냥 시가총액 위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다 그냥 똑같은 배분으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그 120일 이동평균에서 위냐 아래냐를 확인을 하시고요. 참고로 지금은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120에서 아래라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싹 다 팔아버려요. 일단 필요 없어요. 그 하락 그거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0일 선을 넘어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누시고 50%는 비트코인을 사시고 나머지 50% 가지고는 상위 12 비트코인을 그냥 사세요. 네. 그리고 언제 파느냐? 다시 비트코인이 120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둘 다 싹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심플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꼭 나는 존버를 하고 싶다. 난 그런 타이밍 돼가지고 사고 파는 거 못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하세요.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 그렇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때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당신이 이제 알트코인을 5년, 10년 보유한다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걸 만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만든 전략이 아니면은 일단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략이 논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전략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일단 적게 넣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벌린다 하면은 조금씩 더 투자금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보통 그런 전략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 전략들의 과거 수익률,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백테스트 수익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우리가 과거 그대로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략이 안 먹혔을 때는 몇 프로 깨졌을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게 괜찮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돈을 넣어 보시되, 이제 그때부터 실제로 그 과거와 이제 엇비슷한 이제 엇비슷한 수익률과 손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과거를 얼추 비슷하냐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죠. 근데 참고로 이제 그런 이제 소위 퀀트 전략들 중에서, 코인 전략 중에서 과거 주인이 잘 먹힌 전략 중에서 한 8, 90%는 이제 런칭된 후에 좀 실망스러운 수익을 보인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조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해킹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르면 요번에 현명한 북한 해커들이 바이비트라는 중국 거래소를 해킹을 했거든요. 바이비트가 세계 2위권이기 때문에 꽤 쇼크가 컸습니다, 그게.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훨씬 더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르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이제 네이버에서 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자체를 해킹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내가 쓰는 네이버 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는 내노라한 이제 코인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몇억을 해킹당한 사람도, 또는 몇십억 해킹당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완벽한 보안은 사실 이제 없는데 일단 그 보안 체계를 강화를 해야겠죠. 대부분 거래소들은 국내 해외 예외 없이 이제 3FA 그러니까 3팩터 어덴티피케이션을 제시를 하는데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가 첫 번째이고요. 그 이제 두 번째는 뭔가 나만이 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한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러면은 내 이메일이라든지 내 OTP 또는 내 핸드폰에 있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핸드폰에 무슨 시그널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호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내 몸에만 있는 이제 고유 이제 팩터죠. 아마 그게 이제 뭐 그 이제 안구가 되었든 지문이 되었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될수록 그 세 개를 다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그 두 번째 해킹 방법을 이제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 대부분 거래소들은 내가 지정한 그 주소에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나는 이제 그 내가 돈을 뺄 때는 A 계좌만 가능해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A 계좌가 아니라 B 계좌로 돈을 벌려고 하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정말 너 B 계좌로 벌는 거 맞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거래소를 여러 개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해외 거래소들은 와일드 웨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낸스가 가장 큰 거래소인데 거기도 해킹이 불가능하냐? 절대 아닙니다. 가능해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여러 거래소에 내 자산을 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비트코인이 제대로 상승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큰 거죠. 사실 이게 11월에 대선이 끝났을 때부터 12월까지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엄청난 강세장이었는데 그때는 알트코인이 확실히 비트코인을 압도적으로 능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승 추세가 좀 더 계속 갔으면은 알트 파티가 계속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끝나버린 거죠.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러니까 왜냐면 17년에도 그렇고 21년에도 정말 광기 어린 암호화폐 초강세장이 있었는데 그게 24년에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같이 오를 수 없죠.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그거를 만든 사람이 사라져 버렸고 네 누구도 그 공급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게 엄청난 무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제 그러니까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든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기축 통화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러면 알트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이게. 그럼 나도 돈이 되는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기관에서 뭔가 저기 못마땅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족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야 지금 니네 알코올 룰이 이래?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걔는. 뭐. 네. "고문 좀 시켜라." 하면은 하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제 코인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여기서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으며 사라진다. 이게 미래에도 이제 굉장히 가능하기 어려운 방법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나타나는 게 확률이 낮은 편이죠, 꽤. 네.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해킹당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먼저 무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 기관들이 사용하는 인제 암호화 방식이 훨씬 더 허술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그게 일단 먼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해킹 기술, 그러니까 창 기술이 인제 발전을 하면은 방패 기술도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해킹하는 툴만 제공하고 이제 방어하는 툴을 제공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냥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해킹 툴도 있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일단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2022년 딱 한 번이었는데 그 한 번도 못 버틴 거를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인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딱 한 번도 못 버텼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일단 저한테 요즘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야 금 그거 추천 가능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거 보니까 더 오릅니다. 참 일단 그게 일단 가장 크고요. 사실 근데 금 같은 경우도 그냥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자산 이거든요. 근데 임밸런스가 지금 엄청 큽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능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급 쪽을 먼저 살펴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뭔가 광산을 만들어 가지고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프로세스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뭐 그 투자자들은 모아야 되고 탐사도 해야 되고 탐사하면 어이씨 여긴 아니네. 여기다 여기 하면은 야 이제 가면 파자. 파야 되고 광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인부 들여와 가지고 실제로 뭐 금을 채굴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5 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후에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은 한 10년 후에야 금 공급이 좀 미닝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금값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9 년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대 말에 되어서 비로소 금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금값이 아마 떨어질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 쪽을 보면은 가장 금을 많이 사는 주체들이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아시다시피 페이퍼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종이화폐, 그 신용화폐를 발행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찍어내는 화폐를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뭔가 지정학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2년 전까지는 미국 국채를 많이 사들였는데 그때부터는 미국 국채를 신규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있는 것만 이제 받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 금을 사고 있고요. 인도도 금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최근 같은 경우는 폴란드, 체코 이런 데도 아무래도 뭐 러시아 위협 이런 것 때문에 금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개인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요즘은 특히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관세 이슈 때문에 영국에서 금이 대거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천문학적으로 금이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신용화폐처럼 탁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물리적으로 광산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레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971년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금 공급이 된 거는 1980년, 9년 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한 2000년인가 이제 그때부터 금이 다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한 8, 9년 후에 비로소 공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 20% 정도 들고 있고요. 5%를 은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도 금이랑 거의 비슷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좀 다릅니다. 금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은은 산업체 쪽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2차 전지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도 들어가 있고 무기에도 들어가고 한마디로 그 은이 많이 필요로 이제 사실 여기고 우리가 이제 신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산업들에도 은이 다 껴 있어요. 그 수요는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공급은 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증가율이 더딥니다. 왜냐하면은 은도 2019년부터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은광을 만들고 채굴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도 5%에서 전 지금 이제 그 제 자산 배분에서 20%가 금이고 은이 5%인데 요번에 근데 자산 배분 조정을 할 때 조금 더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흥미로워 가지고 좀 리서치를 해 봤는데요. 일단 지금 그 1 년에 금 공급량이 3,600톤 정도 된대요. 근데 2,000 톤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물론 걔네들도 멍청하게 2,000 톤을 딱 한꺼번에 뽑아 가지고 시장에 던지지는 않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인제 금 광산이 나온다 하면 보통 뭐 30년, 40년, 50년을 걸쳐 가지고 2,000 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 보면은 뭐 1 년에 추가로 인제 금 시장이 나오는 물량이 2,000 톤 나오는 게 50이라고 하면 40톤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지금 전체 그 글로벌 물량이 3,600톤인데 40톤이 더 온다. 그건 뭐 엄청나게 큰 거는 일단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지금 그게 발굴되었다 해 가지고 실제로 그 금광이 세워지고 뽑아내는데 나오는 시간도 거기서 또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20년대 말에는 여기저기서 금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거. 그래서 20년대 말쯤 되면은 어차피 금 가격이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중국에서 발굴한 그 금도 그때 시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과 주식은 일반적으로 반대로 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과 금을 자산 배분에 섞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확실히 요 관세에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이제 사실 안 좋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통화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럼 미국 경제도 이제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럼 미국 주식이 이렇게 쥐약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씨 미국 주식 쥐약인데 그러면 나 어디로 가지 할 때 맞다 금이 미국 주식과 반대로 가지 하면 그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관세를 한번 질렀는데 자 이제 이제부터 이제 경쟁국 그러니까 그 관세를 때려 맞은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취하는가 우리 그거 잘 모르죠 일단 그거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그 관세에 대한 리액션 그 리액션이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재정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사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불확실성 극대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빼빠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수혜가 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금은 그래도 이제 안전자산이잖아. 그리고 그 주식과 반대로 가잖아. 이런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금과 주식이 반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소리는 듣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최근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주식과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말은 이제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는데 그 시장의 흐름은 주식과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주식보다 좀 더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죠. 한마디로 주식의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근데 주식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비트코인도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이 이제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경우에는 주식과 코인이 이제 확실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금이 더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금을 투자할 때 주식과 같이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제 금의 수요 공급 얘기도 말씀드렸고 이제 경제가 인제 안 좋으면 금이 오히려 빛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미래에 경제가 좋을지 나쁠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인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가 인제 안 좋아 보이고 관세 때문에 인제 오 마이 갓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몇 개월 후에 인제 그 트럼프가 인제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인제 혁명적인 인제 발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식시장이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같이 고민 안 하고 투자를 하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 자체만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대 말에 공급이 언젠가 확 늘어나는 그 시기가 올 텐데 그때가 털고 나갈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쯤 되면 아마 금값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금은 갈 수밖에 없다. 금 10,000달러, 20,000달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린 냉정하게 계속 생산 지표를 체크를 하면서 아이씨 금 지표가 금 생산이 많이 늘었네 하면은 그때는 빠이빠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남들이 막 10,000불, 20,000불을 외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방향은 거의 비슷한데 한마디로 금이 비트코인이고 은이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금이 많이 오를 때는 은은 좀 더 많이 오르고 금이 떨어질 때는 은이 좀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금은 비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kg로 은을 몇 킬로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2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 1kg로 은 85kg인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리고 금은 계속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은은 아직 역대 최고치에서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이 상승 포텐셜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하는 경우에는 은도 좀 같이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금 투자도 사람들이 지금 사실 솔직히 관심 별로 없는데 은 투자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좋은 거죠. 네.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죠. 네. 근데 그게 뭐 언제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가는 길에 중간에 얼마나 큰 폭락이 몇 번 나올 것인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예 도착은 하겠죠 아마. 예. 뭐 사실 그러니까 인제 일단 미국 증시는 몇 년 동안에 특히 이제 기술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제 미국이 30 언저리였고요. 25 이상 뭐 나스닥은 제가 32고 뭐 S&P는 뭐 25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인제 나머지 선진국들이 보통 한 15 언저리였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똑같이 인제 1억을 버는 기업인데 그 1억을 버는 기업이 미국에서 30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15억 언저리를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지금 미국 기업이 1억을 벌고 있지만 내년에는 뭐 1.5억, 2억을 벌 거야.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아."라고 인제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그 딥시크 모멘트 그것 때문에 미국 빅테크의 성장률이 정말 그런 식으로 이제 연 20%, 30%, 40% 계속 갈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개도국들의 이제 퍼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차이가 엄청나요. 아마도 똑같이 돈을 버는 기업인데 미국 기업은 선진국의 2배 그리고 개도국의 3배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빅 로테이션이 와가지고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더 싼 그 이제 다른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수익률이 높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보통 한 10년에 한 번 또는 15년에 한 번씩 오는데 지금 이제 사실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인 게 2009년, 15년 됐거든요. 사실 이게 한번 턴할 때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개도국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용기 있게 말하면은 그냥 미국 달러 예금을 들고 있는 것이 미래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 더 높을 겁니다. 네,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네. 그죠.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이 아무래도 그 미국 주식이 높은 편은 아니죠. 네. 네. 그것도 그냥 사실 역사를 보면서 나오거든요. 그냥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미국 주식이 들어갔으면은 그 향후 10년 수익률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라는 거는 그게 사실 1880년부터 다 이미 그 리스트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면은 10년 동안 얼마 벌 수 있다 그런 거 나와 있는데 그쵸.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0% 정도입니다. 사실은. 네. 10년 동안에. 네. 근데 왜 아직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일단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니까 그 한국이 희망이 없다라는 건 저도 인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한국 주식과 한국은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경제 성장이 높은 나라의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팩트를 따져보면 그거 틀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 주식을 했으면 돈을 엄청 벌었어야 되는데 사실 중국 주식이 지금 2007년보다 좀 낮은 상태이거든요. 네. 요 최근 좀 올랐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한국은 아무도 기대가 없는 나라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누구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누구 물어봐도 우리나라 20년 후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똥값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근데 그 똥값인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쪼끔만 기대보다 더 잘 나가면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단기적으로는 인제 바로 오늘이 탄핵 날이거든요. 예 탄핵 날인데 이제 그럼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 오시겠죠. 그럼 이제 한국 경제 심각하네요. 그래서 돈을 봅시다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약발로 한국 주식은 일단 좋을 거라고 보고요. 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어차피 솔직히 이게 한국 주식 할 때 우리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도 향후 10년을 보면은 아마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는 높을 겁니다. 네. 너무 싸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돈을 많이 푸실 거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싸기 때문에 10년 수익률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인제 환율이 많이 인제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는데 큰일 난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 대신에 수출업체한테 이제 많은 것이 유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그 현대차가 인제 미국에 있는 재고를 다 털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요즘 관세 문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일단 한 긍정적 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한국이 corporate governance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가 너무 개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사실 별로 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제 그 우리나라는 경제 쪽은 이제 선진국인데 요 부분에는 정말 이제 생후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제도를 어느 정도만 개선을 하면은 사실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요번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상법 개정을 막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뭐 저 상법 개정이 엄청 좋은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선진국처럼 이제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확실히 좀 이제 밸류업이 될 수가 있죠. 지난 정부에서 그거를 인제 어설프게 시도를 하긴 했는데 끝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후에는 그게 다 흐지부지 사라졌죠. 그냥 코인 주식 글쎄요 한 2대 8 정도 아닐까요 대충? 예. 근데 거기서 사실 금과 채권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불안전한 포트폴리오이죠. 왜냐하면은 코인 주식은 어떻게 비중을 나누든 간에 반토막이 무조건 날 수가 있거든요. 반토막이 뭐야 60-70%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채권과 금 그리고 의화를 섞어야지 좀 완전체 포트폴리오 한마디로 최악의 순간에 10% 15% 이상 빠지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인제 코인 비중은 뭐 한 10%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나머지 90%를 배분을 할 때 사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 1대1대1로 가져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주식 40, 그 금 30, 채권 20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코인을 제하고 주식 50, 채권 25, 금 25인데, 근데 인제 한 다음 달부터는 주식 비중을 확실히 좀 줄이고 이제 채권과 금 비중을 좀 더 금 비중을 확실히 늘릴 거고 채권은 고민 중입니다. 네, 일단은 투자를 하기 전에 돈을 모아야죠. 네, 왜냐면은 그 인제 돈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 봤자 빵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돈을 모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첫 타깃을 1 억을 먼저 모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죠. 네. 저는 인제 2006 년에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인제 한국에 와 가지고 공익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제 공익을 하면서 당시 인제 월급이 한 18만 원인가 뭐 그랬고, 그리고 인제 "엄마 나 가난한 공익에 용돈 줘." 해 가지고 50만 원 받고, 그리고 인제 제가 체스 강의를 인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로 돈을 벌어 가지고 하니까 인제 제가 제대할 때 그 자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인제 아니 2,5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이제 한 2 년, 2년 반 정도 공익을 했죠. 2006년 10 월부터 2009년 2 월까지 했으니까 제대할 때 2,5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고게 한 인제 그 인제 제가 2009년 1 월에 제대를 하고 2009년 3 월에 인제 호트라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월급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실수령이 15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으고 그것도 이제 모으자마자 다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 1 억이 된 게 2011년, 그러니까 2년 후였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 인제 왜 돈을 모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실 인제 우리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돈 모은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돈 쓰는 건 재밌는데 돈을 인제 있는데 안 쓰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인제 이유가 인제 필요한 건데, 일단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느냐, 그거 본인만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인제 사실 직장을 아무리 좋게 포함해도 솔직히 남따까리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난 남따까리 하면서 늙는 게 이제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거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뭐 오케이, 그거는 인정하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상사로 솔직히 별 볼 일 인간도 아닌데 인제 걔가 나 먼저 시키고 나는 "네 네 주인님 네." 하면서 이제 하는 게, 그 모습이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근데 못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제 물론 금수저들은 그거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리 같은 노예들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서도 노예가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주인한테 돈을 주고 자유를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당신만의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모일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때 인제 입사하자마자 저는 첫날부터 이제 연봉 테이블을 찾아보면서 언제 퇴사할 수 있는가 그거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저는 사실 그 1 억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목표로 삼았는데, 사실 인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15 억을 목표로 삼았었어요, 근데 인제 그냥 일반인한테 가 가지고 "야 10 억을 목표로 삼으면 아이씨 그럼 내가 이게 언제야?" 하면서 포기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제 1 년, 그러니까 1 억도 악착까지 모으는데 한 보통 3 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1 억도 막막하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1,000만 원을 타깃하는 경우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000만 원은 그래도 직장인이 악착까지 모으면 3-4 개월, 5 개월, 6 개월에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10번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 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인제 저는 그 빵원에서 1억 가는 구간과 1 억에서 10억 가는 구간이 똑같았어요. 둘 다 6년 걸렸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 공식은 3 개밖에 없어요. 더 많이 벌든지 덜 쓰든지, 그리고 거기서 남은 차액을 투자를 잘하든지, 그 3 개밖에 인제 없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건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은 내 통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제 그 지출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철저히 내 지출 목표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인제 뭐 내가 내 타깃이 뭐 인제 월 지출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한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33,000원 정도.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날에는 아껴 살면서 생각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목표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제 그거를 제일 중요시해야 되고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인간들은 인제 남의 목표는 엄청 중요시 여기면서 내 목표는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예를 들면은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우리한테 스트래티지 목표 주잖아요. 매출 목표라든지 순이익 목표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공기업 다니는데 공기업도 목표가 겁나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막 주가로 가지고 막 쳐오는데 근데 그거보다 1000배 더 중요한 내 재정 목표는 생각도 안 해. 이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솔직히 알 게 뭐야. 저 회사가 뭐 매출 목표를 맞추든 말이든 내 돈도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예. 네. 그쵸. 일단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단 덜 쓰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영업방원에서 1억 까지 가면은 그 습관을 달성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일단 그냥 말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몇 년을 걸쳐 가지고 지출을 적게 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내 수익을 늘리고 투자까지 하는 것까지 다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1억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인드와 습관을 장착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그러면 인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기를 목표하고 어떻게 인생을 맞추는가 그 노하우를 터득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서도 좀 어떻게 좀 싸게 먹고 싸게 살고 싸게 놀고 이렇게 싸게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돼야지만 우리가 1억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제 거주비가 아무래도 가장 크기 때문에 될수록 부모님 집에 살고요. 용돈을 안 드려야죠. 예. 한마디로 근데 그리고 인제 그럼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해야죠. "난 이런 이유로 돈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되면 엄마 아빠를 그때 잘 챙겨 줄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면은 계속 관철을 시키세요. 어차피 자식을 못 이기거든요, 부모가. 예. 그래서 그때 물론 좀 양심이 찔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30년 고생하셨는데 근데 내 용돈도 안 주고 이게 내가 사람이냐? 괜찮아. 지금은 사람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그게. 예.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제 그 거주를 집에서 하면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인제 뭐 20 대는 뭐 인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 제발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하면 돼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뭐 20대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뭐 솔직히 20대 때 어디 나가 가지고 여자랑 연애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어디 꽈려 누워 있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경험이에요, 사실 근데. 그리고 뭐 여행해서 뭐 니들이 뭐 보이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인제 한마디로 20대 때 최대한 그냥 악착같이 돈 버는 전략. 예. 왜냐하면은 전 맨날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그냥 처음 인제 5 년 10년 동안 욜로 살다가 평생 돈의 노예로 살래? 아니면은 그냥 악착같이 5 년 10년 모으고 평생 욜로로 살래?" 인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전 지금 후자로 해 가지고 지금 평생 욜로로 살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인제 지금 한 달에 한 번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근데 그게 처음 몇 년 동안에 좀 덜 쓰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그게 나중에 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일단은 이제 1억 까지 가는 와중에 한마디로 내가 부자로서 갖춰야 되는 마인드와 습관이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1억 부터 10억 까지도 그냥 그대로 하면은 돼요. 예. 그리고 아마 1억 까지 가는 구간까지 투자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보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1억 까지 가면은 '내가 이거 성공을 했네. 나 정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 10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두뇌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사실 하루 우리가 깨 있으면서 수백억 개의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알아서 이제 우리 두뇌는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정보를 우선순위로 삼아 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주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뭐 신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구석탱이에 어디 부동산이 좀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근데 넘어가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 클릭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 SNS 할 때는 다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쪽으로만 전부 다 몰아주잖아요, 사실 근데. 또 우리가 돈에 관심이 있어, 투자에 관심이 있어. 그럼 결국 계속 그쪽 기사가 뜰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내 실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연구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 같이 연구를 해 보죠. 그치. 그러구나." 해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제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를 우리한테 밀어 주거든요, 그 정보를. 그래서 인제 1억 이게 1억을 모으면은 그냥 그때까지 산 거랑 똑같이 살면 돼요. 아끼면 살며 그리고 인제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순식간에 불긴 불더라고요. 네. 그리고 1억쯤 되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지출을 줄이는 데 많이 인제 관심을 쓰셨다면은 수익을 늘리는 데도 이제 쪼금 이제 관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일단 인제 1억을
올 때 아마 내가 이제 뭔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 3년 5년 동안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뭔가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두뇌가 그쪽에 특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그쪽의 정보를 어느 정도 물어줄 겁니다. 네. 그냥 그 정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인제 수입이 좀 인제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그냥 연차로도 수익이 늘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제 이러면 내 월급이 50만 원 올랐어 하면은 인제 알아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50만 원 들었는데 이 중에서 그럼 내 지출 한 10만 원 정도 드릴까? 너무 많은데 5만 원 드릴까? 나머지 45만 원 또 저축해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투자라는 거는 근데 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1 억을 모으고 투자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처음에 돈이 10만 원, 100만 원 있을 때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도 그렇고 인제 모든 게 다 그런데 처음엔 초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전거에서 실수하면 2번 자빠지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인제 투자에서는 인제 실수를 하면은 그게 곧바로 내 손실로 인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좋은데 그 손실을 우리가 작은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아직 담을 사고 있다가 퇴직금 받아 가지고 5억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다 날려 버리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예 어렸을 때 1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가 거기서는 아무리 많이 날려봤자 10만 원, 100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걸음마를 한 다음에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투자는 솔직히 중급 정도만 해도 돈 벌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인제 확실히 좀 달라져 다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인제 그전에는 그냥 그 직장인밖에 만날 수밖에 인제 없는데, 솔직히 인제 인제 그 부의 피라미드에서 직장인이 가장 하층이에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그 위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제 보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인제 이 피라미드에서 이제 최하층에서 뭐 한두 층 정도는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최상층은 몰라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한 두 층 정도만 더 올라와도 이제 보이는 게 훨씬 다르죠. 예. 그리고 인제 그냥 인생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솔직히 그냥 제가 만날 사람만 만나고 저놈 아니다 하면 그냥 당장 걸러 버리고, 그리고 일도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만 딱 하면은 되거든요. 물론 가끔 아닐 때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서 한 98%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2%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반대였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빵 터졌어요 근데. 나머지 100%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인생의 행복도와 성취감 또 인제 이런 게 훨씬 다르죠 아무래도. 일단 그들의 간절한 동기부여가 일단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솔직히 뭐 말은 다 하잖아.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돈을 펑펑 쓰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근데 그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야죠. 근데 그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직접 찾아야 돼요 고 이유는. 예. 일단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도 레벨이 되면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 거거든요. 절박감이 뭐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을 늘 하는데,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되게 적은 나라예요. 이게 뭔 소리냐 팔쩍하실 텐데, 자 봐봐. 부자든 빈자든 그 세 끼 먹는 데는 지장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옷 다 있지. 뭔가 집도 다 있잖아요. 저 얼어 죽었다는 사람 요즘 축을 못 봤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다 있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공짜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공짜로, 거의 공짜로. 예. 그리고 의료보험도 다 되어 있지. 그래도 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나 빈자나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물론 인제 그 수준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50평짜리 뻐쩍뻐쩍한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5평짜리 집에 사는데, 근데 지붕이 위에 있다라는 건 똑같거든요 사실 근데. 근데 예를 들면 인도를 가 봐요. 근데 거기는 부자들은 정말 럭셔리인데 인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는 정도잖아요. 이게 빈부격차지 사실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빈부격차가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절박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보통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는 부족하다. 뭔가 나만의 간절한 이유를 하나 찾아야 되는 게 일단 큰 것 같고요. 그걸 찾았다고 하면은 인제 실제로 악착같이 인제 모으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기만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으면은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게 없죠. 왜냐면은 안 절박하고 배가 고프니까.
네, 내가 꼭 돈을 모아야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남에 맞춰서 많이 살아요. 아마도 이제 내 직장, 뭐 국가, 내 부모, 내 가족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안 중요해요, 사실. 근데 다 안 중요하고 니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확실히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1억을 안 모으셨으면은 네,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아이기 때문에 1억을 먼저 이제 모으시고요. 그리고 투자는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투자는 자산 배분 입니다. 일단 주식, 채권, 금, 그리고 외화 요 콤비네이션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당신 포트폴리오는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